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리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 남의 은혜를 모른다는 말이 있지요. 특히 저처럼 오랜 기간 사람을 상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참 맞는 말이구나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환갑이 넘고 보니 결국 사람을 믿고 먼저 베풀어야 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야박하게 마음도 돈도 내주지 않으면 내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더군요. 그런데 내 사람인 줄 알았던 놈이, 그것도 가족이라 생각했던 놈이 뒤통수를 치면 역시 옛말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어이없게 뒤통수를 치고 배신한 놈은 바로 딸의 남편, 제 사위였던 놈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딸을 낳고 나서 5년 후에 남편이 사고로 저 세상으로 떠났어요. 어린 딸을 혼자 키우기 위해 정말 억척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방판이라고 해서 집에 방문해서 물건을 파는 일로 시작을 했죠. 그렇게 밥솥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세계 전집 등을 팔았어요. 영업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쌓은 관계망을 기반으로 국내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들어갔죠. 그곳에서 보험 설계사 영업 퀸을 몇 번이나 받았답니다. 그때부터 경매 공부를 시작해서 자산을 늘려갔죠. 지금은 작은 5층짜리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건물 1층에 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죠. 나름 주변에서 자수성가한 여장부라는 소리를 듣는답니다. 제 목숨이나 소중한 딸은 결혼을 하고 지금은 홀로 초등학교 아들 2명을 키우며 매일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 떠나고 억척스럽게 돈을 모은 이유는 하나뿐인 딸을 위해서였죠. 딸은 아빠가 없는 빈자리와 밤낮으로 바쁜 엄마 밑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20대에 몇 번의 연애를 하더니 3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특별하게 이런 사위여야 한다는 조건 같은 거 있어? 조건이 뭐 별거냐. 너한테 잘하고 너만을 사랑하면 되지. 그리고 뭐 나한테도 잘하면 더 좋고. 집안이 좀 가난해도 괜찮아? 집안이 가난한 건 봐줄 수 있지. 돈이야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없어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돈이 귀하고 무서운 건 알아야지. 엄마가 돈이 많다고 그것만 믿고 너한테 접근하는 놈은 안 되지. 내가 바보야. 그 정도는 구별하지. 엄마는 그럼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어떨지 딱 견적이 나와? 내가 지금까지 몇천 명을 상대하면서 온갖 일을 겪었는데 당연히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딱 보이겠냐. 내가 무슨 신내린 무당이냐? 에이 뭐야. 나는 당연히 엄마 정도 인생 구력이면 척 보면 알겠거니 했더니 사람이라는 게 원래 나약해서 변하기가 쉬운 동물이야. 그러니까 항상 99%만 믿어야 해. 인생에서 100% 믿을 수 있는 사람 없어. 내 자신도 믿기 힘든데 남을 어떻게 100%를 믿어? 하지만 평생을 함께하는 결혼 상대자를 100% 신뢰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지요. 딸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데리고 온 남자는 듬직한 청년이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이라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대학 4년을 장학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로 혼자서 서울에서 생활을 했더라고요. 돈의 무서움도 귀중함도 아는 친구였죠. 무엇보다도 딸에게 지극정성이었어요. 2년을 사귀면서 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딸이 넘어져서 다리에 반깁스를 했을 때에는 2주 동안 매일 회사까지 데려다주고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을 하더군요. 그리고 명절이면 어버이날 그리고 제 생일까지도 살뜰하게 챙기더라고요.
저도 점점 경계심을 풀 수밖에 없었죠. 엄마, 이만하면 정수 오빠랑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이 남자라면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밑에 있는 동생들도 다 정수가 챙겨야 하는 거잖아. 그거 보통 일 아니다. 엄마, 오빠가 자기 가족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라 엄마한테도 잘하는 거야. 이 아주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구나. 시댁 식구 호된 맛을 당해봐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 나는 사실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데 오빠는 자기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결혼하기 어렵다고 나 고생시키고 싶지 않대.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자고 했더니 또 펄쩍 뛰는 거야. 결혼도 하기 전부터 장모님께 손 벌릴 수 없다면서 말이야. 자기도 엄마처럼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할 거라고. 하긴 예비사위는 몇 번 식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듣고는 진심으로 감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현이 어머님 같은 분이 제 롤모델이십니다. 혼자 힘으로 이렇게 몇 개의 사업을 일구시고 여전히 안주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계시잖아요. 정말로 멋있으세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도움 없이 일찍 독립한 사람답게 매사 부지런하고 성실하더군요. 사실 제가 딸에게는 사람 속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사람을 하도 많이 상대하다 보니 어느 정도 지내보면 대략적인 판단은 거의 틀리지 않거든요. 예비 사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지나는 동안 살펴보니 딸의 남편감으로 가난한 것 빼고는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내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마음과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 제 스타일입니다. 우리 기현이가 자네와 매일 헤어지기 싫다고 하지 않나?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당장 궤도에 오르기가 어려운 법이야. 그러다가 우리 기현이 다 늙게 되면 어찌할 셈인가? 그래도 제가 신혼집은 장만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신혼집 내가 마련해 주겠네. 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제가 2년 정도만 더 노력하면 작은 빌라 전세라도 가능합니다. 내가 내 딸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럴 때 쓰려고 번 돈일세. 설마 자네 우리 딸이랑 결혼하기 싫은가? 사실 사위가 계속 제 도움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믿음을 더 주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제 돈을 보고 딸과 연애를 한 것은 아니구나 싶었죠. 무슨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 기현이가 없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장모님께 너무 면목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게 부담되면 나중에 원금만 갚던지 하면 되지.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갚는다고 하니까 말인데 지금 초기 투자금을 못 구해서 힘들면 내가 그 사업에 투자를 할 테니 이제 돈 구하러 그만 뛰어다니고 우리 기현이랑 결혼 준비도 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하겠나. 역시 우리 엄마 배포가 남다르다니까. 엄마가 도와주면 우리 정수 오빠 고민 완전 해결이네. 딸의 남편으로 그리고 사위로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위가 사업적인 기반이 생기자 여러모로 여유가 생기고 그만큼 딸이랑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딸이 더 행복해하더군요. 저야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죠. 결혼이라는 게 흔히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딸은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들과 시동생들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리 시골이지만 집이 너무 오래돼서 여기저기 손볼 데가 너무 많아. 우리가 내려가면 마땅히 잠을 잘 데도 없어. 마당이 넓다며 집을 새로 짓기엔 너무 큰 일이니까 차라리 컨테이너 조립식 하우스를 따로 만들어. 자금은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아유, 그이가 부담스러워할 거야. 결혼할 때도 도움받은 거 엄청 죄송스러워했어. 그래, 넙죽넙죽 당연한 듯이 받는 것도 별로긴 한데 그렇게 너무 깔끔 떠는 성격도 사업하는 데에 별로 도움이 안 돼. 도움 받는 법도 배워야지. 주말에 사위가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왔더라고요. 자네,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말 들어봤나? 아이, 그럼요, 장모님. 저도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웠어도 사랑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장모님이 보시기엔 기현이에 대한 제 사랑이 부족해 보이나요? 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면 너무 섭섭한데요. 사랑이야 받아도 받아도 모자른 법이지. 도움도 마찬가지야. 도움도 받아봐야 나중에 남들에게 베풀 수 있어. 시골에 컨테이너 주택 주문해 놓으니까 그런 줄 알게. 사위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하더라고요. 결혼식과 사업 초기에 받은 도움만으로도 너무 넘치게 받았다고 말이죠. 사위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지만 제 고집을 이기지는 못하죠. 사돈네가 두루두루 편안해야지 결국 우리 딸도 걱정을 덜게 되니까요. 정말 요즘엔 내가 딸인지 오빠가 엄마 아들인지 모르겠어. 장모랑 사위가 너무 사이가 좋은 거 아니야? 나 은근 질투나려고 한다? 이게 다 결국 너한테 다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자식은 기현이 너 하나니까 그런 걱정하지도 말아라. 말은 이렇게 했어도 정말 아들 부럽지 않은 사위가 되어 가더군요. 주변에 보면 아들이 있어봤자 다들 무뚝뚝하고 한 푼이라도 부모에게 더 받아내려고나 하지 진짜로 엄마 생각해주는 아들 별로 없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목계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그런 모임에서는 흔하게 자식 자랑들이 단골 주제가 되지요. 그 중에서도 예전부터 저한테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해대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아무리 요즘 딸들이 비행기 태워준다 뭐다 해도 역시 엄마한테는 아들이 한 명 있어야 돼. 딸이야 시집 가봐라. 그냥 시집에 딸 하나 주는 거지 뭐. 아들이든 딸이든 잘 키워놓으면 그걸로 된 거지. 뭐 그렇게 아들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겨봐. 누가 먼저 달래오겠어? 그거야 아들이든 딸이든 사위든 부모가 1순위인 놈들이 달려오겠지. 뭐 아들이라서 먼저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유치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각자 문자를 보내서 누가 가장 빨리 달려오나 내기를 했답니다. 사실 자식들이 다들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모임이 끝날 때까지 누가 나타나겠어요. 그렇게 내심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저는 이 친구보다 전화나 빨리 오면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가장 먼저 헐레벌떡 음식점 문을 열고 나타난 사람은 바로 제 사위였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119 부를까요? 사위가 저를 보며 달려와서 제 안부를 물을 때 그 친구의 표정이 정말 과간이었습니다. 딸이 아닌 사위가 나타나서 더 확실하게 그 친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려서 아주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 친구는 아들에게 아예 전화조차 없더라고요. 아니, 이 열아들 부럽지 않은 딸이 아니라 사위일세. 그날 저는 기분 좋게 사위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운전하면서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커피 원두를 수입하는 사위는 새로 에콰도르의 커피 농장과 계약 체결을 하고 국내 커피 가맹점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여 버린 모양이었어요. 아니, 이미 커피 농장에 계약금 다 보냈을 거 아니야. 계약금뿐만 아니라 이미 배에 물건이 다 선적이 완료된 상태랍니다. 이렇게 갑자기 부도가 날이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네요. 원래 사업이라는 게 한치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야.
아무리 100% 준비해도 엎어지는 일이 다반수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 달려왔어? 당연하죠. 기현이가 오늘 아침에 지방으로 출장을 갔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이 갑자기 아프시다고 기현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달려가야지요. 그래도 내기여서 다행이지 뭡니까. 정말 큰일이 난 줄 알았잖아요. 자네 덕분에 내가 오늘 친구들 앞에서 어깨에 힘 좀 줬네. 그리고 그 커피 판매처 내가 좀 알아보겠네. 저는 바로 주변의 인맥을 동원해서 새로운 원두 판로를 수소문했죠. 다행히도 무인 커피 체인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어 연결을 해주었어요. 일단 급한 불은 해결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애초에 계약 규모가 워낙 커서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2차 투자를 지원해줬습니다. 장모님, 지난번에 도움 주신 건 또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또 제가 도움을 받기만 해서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이 사업 정상 궤도에 올리고 성공하겠습니다. 장모님, 이 은혜 잊지 않고 반드시 갚겠습니다. 사위는 소소하게 은혜를 갚기는 하더군요. 제가 주변에서는 성공한 여장부라는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여자 혼자 사업을 꾸려 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힘에 부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이상한 인간 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나 음식점은 술도 함께 팔다 보니 술 취한 취객들 상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주방의 남자 주방장이 지키고 있을 때는 취객이 난동을 부려도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남자가 나타나서 소리를 질러야만 꼬리를 내리는 못난 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방장이 퇴근하고 난 후에 이미 술이 거하게 취해서 들어오는 취객은 홀에 여자들만 있다 보니 난감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답니다. 물론 저도 만만치 않기에 평범한 취객들은 제 선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마침 주방장이 일찍 들어간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없이 한가해서 저는 건물 5층에 있는 집에서 장부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게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빨리 내려와 보세요. 이 술 취한 손님의 해장국이 상했다고 난리를 쳐요. 알겠어. 상태 심각하면 우선 신고부터 해. 놀라서 내려가 보니 이미 취객이 소주병에 손을 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어요. 사장 나오라고. 에? 지금 니네가 이런 음식을 주고 먹으라는 거야? 저는 취객 앞에 서서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야기했어요. 원래 이런 유의 사람들은 오히려 겁을 먹고 물러서면 더 기고만장해져서 난리를 치거든요. 제가 사장입니다. 당신이 사장 맞아? 아니, 사장이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 에? 네, 제가 사장 맞습니다, 손님.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거 해장국 맛이 상했어. 이런 걸 돈을 받겠다는 거야? 이거 먹고 내가 탈이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오늘 하루 종일 팔던 해장국인데요. 갑자기 손님 음식만 상했을 리가 없는데요. 뭐?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이 손님을 이렇게 취급하고도 장사를 하겠다고? 어? 저는 취객이 반 이상은 먹어버리고 남은 음식을 먹어보았습니다. 물론 아무 이상이 없었죠. 음식에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손님이 내가 문제가 있다잖아.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 몰라?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돈을 받고 팔겠다고? 나 절대로 돈 낼 수 없어. 취객은 해장국 그릇을 급기야 바닥에 던져버리더군요. 적당히 난리를 치고 돈을 안 내고 가버리려는 심산인 거죠. 그러더니 탁자에 있는 반찬 그릇이며 숟가락, 젓가락까지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취객의 팔을 휘어잡는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사위가 언제 왔는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취객을 한 번에 제압하더군요.
경찰 불러서 무전 취식으로 음식값보다 더한 벌금 내실래요? 아니면 그냥 곱게 계산하시고 나가실래요? 주객은 자신보다 덩치가 큰 사위가 나타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랑지를 내리더군요. 물론 계산하고 문을 나가기까지 계속 궁시렁거리기는 했지요. 매니저님, 소금 좀 뿌려요. 아니, 잊어버릴만 하면 저렇게 한 명씩 나타나서 속을 뒤집네. 아유, 그래도 사위분이 기막힌 타이밍에 오셨네요. 장모님, 아까 위험하셨어요. 술 취해서 소주병 들고 있는 놈이 내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근처에서 미팅이 늦게 끝나서 들러본 건데 원래 저런 놈들이 막상 큰일은 못 저질러. 계속 저러면 적당히 내보내려고 했지. 우리 사장님이 센 척은 하시지만 진짜 아까는 아슬아슬했어요. 이렇게 든든한 사위 흔치 않은데 사위분 가까운 데로 이사 오시면 좋겠다. 급할 때 SOS 치면 바로 와주시면 좀 좋아. 진짜 저희가 근처로 이사 올까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도 속으로는 제법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사위는 제 건물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딸과 함께 밤에는 가게에 들려 마감을 도와주곤 했어요. 사위랑 저는 업종은 달라도 사업을 하다 보니 서로 이야기거리가 많았어요. 서로의 사업에 대해 조언도 하고 의논도 했지요. 가깝게 살다 보니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도 많아졌고 산책도 하고 가끔은 영화도 함께 보았답니다. 저는 평소에 아들 같은 사위 혹은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에 그게 동감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핏줄이 아닌 다음에야 결국은 남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야말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싶더군요. 어디를 가면 가끔은 어머니와 아들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어머, 사장님, 제가 며느리 아니고 딸이에요. 이거 좋아해야 하는 거야, 뭐야? 좀 은근 섭섭하네요. 우리 질투쟁이 가윤이 이제 얼마 있으면 엄마 될 텐데 장모님한테 잘 보여야지. 아이 그래라 우리 아기 좀 가끔 봐주시지 않겠어? 우리 엄마가 과연 아기를 봐주실까? 우리 엄마 애들 별로 안 좋아해. 음식점 할 때도 애들이 엄마 얼굴 보면 무서워서 얌전해졌잖아. 에이, 설마 장모님, 손주는 다르지 않아요? 몰라. 애들은 부모가 알아서 키워야지. 나는 기현이 하나만 키워봐서 애들 기저귀 가는 법도 이제 기억이 안 나. 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2년 후에 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만 2명 키우는 게 여간 힘든 일은 아니더군요. 저야 딸만 키워봤으니 몰랐는데 아들은 걸어다니는 순간부터 완전 차원이 다른 세계더라고요. 우선 육체적으로 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밥 하나 먹이는 것부터 놀아주는 것까지 제가 옆에서 도와주는데도 딸은 살이 쪽쪽 빠졌어요. 결국 딸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했어요. 엄마, 차라리 그냥 베이비시터를 쓰고 회사를 계속 다닐 걸 그랬나 봐. 왜? 경력 단절될까봐 무서워? 나중에 다시 회사 들어가기 힘들면 그냥 엄마 사업 물려받아.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육아를 맡으니까 애들 아빠가 더 육아에는 나 몰라라는 것 같아서 그나마 같이 회사를 다닐 때에는 주말에는 무조건 아이들을 함께 봤거든. 그런데 요즘엔 아예 주말에는 골프를 치러 나가는 게 당연한 게 됐어.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골프 약속도 사업의 연장이야. 네가 좀 더 이해를 하렴. 지금 신서방 사업이 한창 바쁠 때 아니야? 아이가 둘이 태어나는 동안 사위의 사업은 그야말로 성공 가도를 달렸어요. 커피 원두 수입해서 아예 커피 판매점 브랜드를 인수했는데 그것도 운이 좋게도 인기를 끌었어요. 어릴 적 할머니들이 해주던 간식거리들을 메뉴 개발에 넣었는데 그게 의외로 젊은 친구들 입맛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그 메뉴 개발 아이디어를 제가 제안한 것이었는데
그 사업이 성공해서 저도 엄청 기뻐했죠. 제 사업이 확장되고 잘 되는 것만큼이나 뿌듯하고 대견하더군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될수록 바빠지는 사위는 점점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요즘 신서방 그렇게 많이 바쁜 거야? 아예 가게에는 들리지도 않고 주말에도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아이들도 얼굴 보기 힘든데 장모한테 인사할 틈이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가게랑 너희 집이 멀기라도 하니 들어갈 때라도 얼굴 비치는 거야. 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아이, 몰라. 그렇게 신서방 얼굴이 보고 싶으면 엄마가 직접 연락해 보던지. 요즘엔 내가 힘들어서 그런지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네. 오며 가며 보니 사위는 사업이 조금 잘 된다 싶으니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나약하고 간사합니다. 아무리 심성이 강직한 사람도 바뀌는 건 순간이에요. 예전에 어렵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성격도 변하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자동차를 바꾸더니 옷부터 신발, 시계까지 명품을 사기 시작하더군요. 차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새 또 차를 바꾼 거야?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돈을 막 쓰는 거 아니냐? 내가 뭐라고 하면 싸움되니까 자기가 벌어서 사고 싶은 거 산다는데 무슨 잘못이냐고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낸다니까. 딸은 아들 둘을 키우느라 제대로 미장원도 못 가는데 말이죠. 딸은 점점 초췌해지고 시들어가는데 사위는 점점 번쩍번쩍 빛이 나는 형국이었죠. 보아하니 둘이 다투는 날이 많은 것 같더군요. 엄마, 아무리 사업이다 일이다 바빠도 하루에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보내는 게 힘들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엄마가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너에게 연락하는 건 다 마음이 있으면 가능한 법이지. 아니 이제 사업도 자리 잡아서 이 대표가 밤낮으로 뛰어다니지 않아도 될 텐데. 그나저나 네가 혼자 많이 힘든 모양이다. 얼굴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져. 혹시 다른 데 아픈 거 아니야?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위에게 잔소리를 하자니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것 같아서 일단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죠. 마침 딸아이 생일날이 다가왔어요. 사위가 적어도 딸아이의 생일은 챙기겠거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봐주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전날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제가 먼저 사위에게 연락을 했어요. 몇 번의 전화 끝에 사위가 전화를 받더군요. 신서방 날쌔, 전화 통화하기 힘들구만.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너무 소원한 거 아닌가? 장모님도 사업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저에게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도 내일이 무슨 날인지는 알지? 네? 무슨 날인데요? 자네 너무하는 거 아닌가? 내일 기현이 생일이잖아. 아무리 바쁘게 사업한다고 해도 아내 생일이랑 애들 생일은 기억해야지. 잠시만요. 진짜 애엄마 생일이네요.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장모님이 애들 엄마랑 식사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식당은 아주 좋은 데로 예약해 놓겠습니다. 긴 말 할 것 없고 그 약속 당장 취소하게 해놔. 그 좋은 식당 자네랑 기현이랑 둘이 가게 해놔. 애들은 내가 봐줄 테니. 사위는 마지못해 딸의 생일에 둘이 나가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시간이 지나자 딸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왜 벌써 들어와? 그것도 신서방은 어디 가고 너만 먼저 들어오는데. 아이들 먼저 씻겨서 재우고 엄마한테 할 얘기 있어. 딸은 아이들을 재우고 나와서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사위는 식사 시간 내내 전화기를 붙들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딸이 하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미팅이 잡혔다고 가버렸다고 말입니다. 엄마,
사실은 내가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 애들 아빠, 아무래도 바람 피는 것 같아. 뭐? 그게 사실이야? 너 애들 키우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고생해서 얼굴이 이 모양인 거야?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확실한 것도 아니라서 내가 좀 더 노력해보려고 했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미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어. 엄마, 이제 나 어쩌지? 너무 힘들고 무서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안다고 하잖아요. 제가 사위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리 아들처럼 여기면서 잘해줬다고 해도 내 딸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드는 이상 더 이상의 호의를 베풀 수는 없는 노릇이죠. 요즘 보면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 돈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나 무서울 지경이야. 무섭긴 뭐가 무서워. 네 옆에는 엄마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신서방은 몇 년을 그렇게 옆에서 봤는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바뀔 줄은 몰랐네. 내가 이러니 너는 오죽하겠니? 아이들도 있고 내가 좀 더 참고 노력하면 될까? 네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원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나쁜 놈은 아니었으니 정말 잠깐의 바람이라면 용서해 줄 수도 있겠지. 모르겠어.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옛날에 오빠를 생각하면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잘 살고 싶다가도 나를 애 키우는 살림해주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면 다 때려치우고 싶기도 하고. 마음 급하게 먹을 필요 없다. 아직 확실한 것도 없다며. 그냥 네 심증일 뿐이잖아. 원래 부부라는 게 이 사이가 좋을 땐 달도 따다 줄 수 있지만 틀어지면 모든 게 다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들게 마련이다. 그래도 엄마한테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볍다. 울고 나니까 속도 시원하고 역시 엄마밖에 없어. 딸의 마음이 진정될 즈음에 사위가 들어오더군요. 아직까지 제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왜? 장모 얼굴을 하도 간만에 보니 감개가 무량한가? 그게 아니라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이 시간까지 왜겠나? 생일이라고 간만에 둘이 데이트라도 실컷 하라고 내보냈더니 2시간 만에 기어미만 먼저 들어왔는데 내가 집에 어떻게 가겠나? 사위가 워낙 잘 나가셔서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니 내가 기다리는 수밖에 더 있나?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 오해예요. 진짜로 사업 미팅건이 급하게 잡혀서 갔다 온 거예요. 자네한테 사업하는 방법 알려준 사람이 바로 날세. 누구 앞에서 지금 사업 핑계를 대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장모님, 저도 어엿한 두 아이의 아빠이자 회사 대표입니다. 그렇게 위압적으로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시간도 늦었습니다. 여기 장모님 댁도 아니고요. 큰 소리 내시면 아이들도 깰 테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내일 하시죠. 사위는 자기 할 말만 해버리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드잡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정말 애들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토요일이라 사위에게 사무실로 오라가 했지요. 처음엔 약속이 있다고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분명히 오늘 이야기하자고 한 사람은 자네란 걸 잊었나? 그럼 내가 먼저 선약이 잡힌 거 아니야? 사위는 잔뜩 못마땅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앉는 태도부터가 불량스러웠어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는 예전에 살갑던 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원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이 있지. 적어도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 내가 자네에게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인가? 장모님, 물론 장모님이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저도 그만큼 장모님께 잘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보면 제가 대릴 사위인 줄 알겠어요.
장모님 가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얼마나 달려왔습니까? 저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제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아요? 자네 인생만 인생인가? 자네는 수호 영호 아빠이자 기현이 남편이야. 그럼 남편 노릇 아빠 노릇 하면서 인생 타령을 해야 할 거 아닌가? 제가 또 뭘 그렇게 아빠 노릇 남편 노릇 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사실 와이프 친정집이 가까이 있는 게 사위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감시하든 뭐라 하시면 제가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혀. 먼저 동네로 이사 온다는 사람은 자네였어. 내가 억지로 내 옆에 누웠나? 누가 들으면 자네가 엄청난 처가살이라도 하는 줄 알겠구만. 그렇게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마침 제 회사 실장이 찾아왔어요. 이미 사위와는 알고 있던 사람이고 그전에는 항상 사업에 관련 함께 의논하기도 했었거든요. 대표님, 워낙에 사안이 긴급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패키지 공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일정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미 계약금은 지불이 완료된 상태인데 저희가 납품 날짜 때문에 다른 공장을 알아봐야만 하네요. 아이, 지금 2주도 안 남았는데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상황은 어떤데?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워낙 투자 규모가 커서 은행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건 이미 다 대출을 받았거든요. 제가 하는 설렁탕과 해장국을 이전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포장 배송을 했었는데 가게 단골 손님 중에 아예 상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인터넷 판매를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쪽으로는 저도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겪으며 골치를 썩고 있었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네. 일단 알겠으니 나도 주변에 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볼 테니 이 실장은 다른 공장을 빨리 수소문해보게. 이번에 이 사업 잘못되면 우리 1층 음식점부터 모든 게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거 알지? 저는 사위를 불러놓고 딸과의 문제를 좀 따지려고 했는데 제 사업에 위기만 보여준 꼴이 되었죠. 이거 큰일이네. 이번에 휘청하면 정말 내가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건데. 장모님도 이제 새 사업을 하시기엔 너무 연로하세요. 특히 온라인 유통은 얼마나 변수가 많은데요. 사업 하나가 흔들리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 한순간인 거 아시잖아요. 내가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나. 내가 지난번에 자네에게 이 사업 관련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읽어보았나? 아무래도 유통 쪽은 자네가 경험이 있지 않나? 그 메일이 이 사업 건이었어요? 제가 워낙에 정신이 없어서 읽어본다고 프린트만 해놓고 깜빡했네요. 자네 말대로 이쪽은 자네처럼 경험이 있는 젊은 친구의 조언이 필요해서 부탁한 건데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시작하시지. 그렇게 급하게 진행하셨어요? 하여튼 오늘은 이만 얘기하지. 내가 일단은 회사 급한 불부터 꺼야겠으니 자네도 기현이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겠나? 아들 2명 키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야. 네네. 제 가정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장모님은 사업이나 좀 잘 챙기세요. 저 이만 갑니다. 사위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시 이 실장이 들어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자기 일처럼 걱정하며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겠지만 정말 일의 고민도 없이 쌩하니 나가버리더군요. 예전에 대표님이 사위분 사업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나가버린다고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지금 내 딸에게 함부로 굴고 있는 거겠지. 저는 일주일 후에 사위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장모님,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저도 나름 하루 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가는 회사 대표인데 내가 오죽 급하면 이렇게 연락도 없이 달려왔겠나. 아무리 그래도 앉으라는 말은 해야지. 자존심이 상하기는 했지만 사업이 풍정등화인데 그깟 자존심이 대수겠습니까?
당장 2억이 없으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험한 지경이 되었으니까요. 지난번 말씀하신 메일은 읽어보았는데요. 자금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위험한 사업이던데요. 이미 물건 수주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라네. 그런데 은행 대출도 막힌 상태고 지금 당장 2억이 필요한데 생각나는 게 자네밖에 없어서 이렇게 달려왔네. 요즘 자네 사업 잘 되고 있지 않은가? 내가 2억만 있으면 바로 공장 가동할 수가 있다네. 새로운 공장을 찾아냈어. 아니, 무슨 2억이 그렇게 쉽게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저도 매달 직원들 월급에 돌아가는 게 빡빡해요. 여보게 신서방, 사업하는 사람이 2억 정도는 충분히 융통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장모님도 그게 힘들어서 저한테 오신 거잖아요. 무슨 맡겨놓은 돈처럼 말씀하시네요. 내가 정말 이번에 그 돈을 못 구하면 다 줄줄이 망한다니까. 장모님, 도와주려다가 저까지 어려워지면 어떡해요. 저도 담보를 잡고 빌려야 하는 돈인데 그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을까요?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아니, 사업자로서 나한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나? 내가 자네한테 해준 것처럼 말일세. 내가 그냥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나? 아니, 제 사업은 전망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장모님도 저한테 투자하신 거고요.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죠. 과연 그럴까? 하도 오래전 기억이라 잊어버린 모양인데 내가 자네에게 했던 첫 투자는 사업 설명도 듣기 전에 자네가 하도 다급해 보여서 해준 거였네. 그때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지. 적어도 가족이라면 어려울 때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해서 자네가 급구 사양하는 것을 내가 도와줬던 거 기억 못하냐고. 자꾸 옛날 이야기 하시는데요. 상황이 달라졌다고요. 돈이 없다는 사람이 몇 억짜리 외제차에 이 명품 시계를 사고 그러나? 아니, 그럼 제가 자동차 팔고 시계 팔아서 장모님한테 돈 마련해 드려야 해요? 장모님 사업이니까 장모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 미팅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사위는 저를 혼자 남겨두고 나갔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손이 바르르 떨리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 다음에는 문자를 보냈죠. 4일 안에 2억을 못 구하면 내가 정말 회생 불가능이네. 자네도 힘들겠지만 좀 부탁하네. 물론 전화도 문자도 그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완전 생판 남이라고 해도 이렇게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며칠 후 딸이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금 엄마 회사가 다 망하게 생겼다며? 누가 그래? 신서방이 그러든.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내가 알았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내 친구들한테라도 부탁이라도 하면 되는데. 엄마가 2억 때문에 망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말이다. 신서방이 2억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아니, 며칠 전에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더라고. 그런데 와이셔츠에 루즈 자국까지 묻혀왔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뭐냐고 따져 물었더니 우리 집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잘난 척 그만하라는 거야.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 배응망득한 놈 같은 이라고.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어, 엄마. 이것 좀 봐. 오늘 아침에 이걸 나한테 내밀더라고. 그것도 웃으면서 말이야. 딸은 저에게 이혼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사위는 제가 폭삭 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빠르게 딸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서 단물 빠진 껌 뱉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네요. 우리가 이놈의 본색을 너무 몰랐다. 기현아, 너도 이제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일말에 기대는 했었는데 역시 생각보다 더 옹졸하고 치졸한 놈이었네.
감히 우리 딸에게 이혼장을 먼저 내밀어. 저는 이 실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서류들을 보여주었어요. 우선 사위의 외도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사위는 유흥업소에 들락날락하는 것은 물론 거래처 여사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딸에게 사위가 바람이 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딸에게는 안심을 시켰지만 저는 바로 흥신소를 알아보았죠. 그런데 흥신소의 조사 결과를 보니 생각보다도 더 지저분한 생활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딸아이의 생일에는 밥만 먹고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고요. 평일에도 주말도 없이 회사 사업 핑계를 대고 여자들을 만나러 다닌 거였어요. 골프장에 가면 골프장에서 만난 여자들과 대낮부터 모텔에 드나들기도 했고요. 이게 정말 애들 아빠가 맞아? 진짜야? 나 믿을 수가 없어. 저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까지 타락을 할 수 있나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쓰레기 짓을 할 수가 있지? 그러고도 잘도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태연하게 아빠 노릇을 해? 하긴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한 적도 없지. 그저 게임기나 자랑하듯 사주기나 했지. 우리가 어리석었던 거지. 그래도 마지막 기대를 품었던 게 부끄러울 지경이네. 기현아, 이제 남아있는 만정 다 떨어졌지? 엄마 아니었으면 애들 봐서 꾹 참고 이 더러운 놈과 계속 살 뻔했잖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데 그나저나 엄마 사업은 어떻게 해? 나야 이 증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되니까 일단 엄마 사업부터 부도 나기 전에 막아봐야지. 그래, 2억을 어디서 구해볼까? 그러고 보니 네 시댁에 해준 컨테이너 하우스며 농사 지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드린 트랙터는 기본이고 양파 농사 지으신다고 해서 정식기며 줄기절단기, 비닐수거기, 굴치기, 수집기, 고소작업차에서 그게 모두 다 해서 억은 넘었는데 맞아, 엄마가 그동안 시댁을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는데 시골에 계신 사돈들한테야 별 감정이 없다만 이게 다 아들 농사 제대로 못 지은 탓이니 어쩔 수 없지 않겠니? 그런데 그것들 다 회수한다고 해도 중고인데 엄마가 필요한 2억에는 턱도 없이 모자랄 텐데 내가 따로 모아놓은 돈이 3천 정도 되는데 우선 그거라도 해지할게. 이 실장은 씩 웃으면서 또 다른 서류를 딸에게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저의 정리된 총 자산이 상세하게 있었죠. 대표님이 누구신데 그렇게 위험천만하게 사업을 진행하시겠어요? 아이, 그리고 2억 정도야 언제라도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신 분이죠. 이번 사업은 이미 대표님 이름으로 온라인 판매가 시작돼서 반응이 뜨거운데요. 뭐야 그럼 엄마 망하게 생겼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내가 연기를 좀 했지. 그 녀석 진심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어. 돈으로 변한 거라면 돈으로 망하게도 된다는 걸 알려줘야지.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도움을 줬더니만 그렇게 까맣게 잊고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내가 망하게 생겼다고 너한테 이혼장을 내밀어. 아니, 이혼장 내밀기 전에 대표님의 어려운 사정을 나 몰라라 한 것이 먼저죠. 그 마지막 기회에 조금이라도 태도가 달라졌다면 이렇게까지 저희가 몰아붙이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잖나. 다 자업자득이지. 우선 기현아, 너는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과 시동생들 다 올라오라고 해라. 나중에라도 오해가 없게 확실하게 처리해야지. 그리고 이 실장님은 변호사, 세무사 모두 대동해 주시고요. 아, 엄마가 무사하다니 너무 다행이야. 나는 엄마가 굳건하면 뭐든 괜찮아. 나도 우리 수호, 영호 엄마니까 엄마처럼 씩씩하게 이혼 준비해볼게. 저는 먼저 사돈과 사위의 동생들을 딸의 집으로 모이게 했죠. 물론 사위에게도 일찍 들어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마지막 가족 모임을 갖겠다고 말을 했죠. 사위도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오랜만에 보는지 죄송한 표정이더군요.
더 죄송할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제 말이죠. 저는 사돈 가족들에게 그동안 흥신소에서 모아놓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죠. 사부인은 놀라서 거의 기절 직전이더군요. 하긴 누가 자기 아들이 이런 징탄짓을 벌이며 살고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선을 넘으셨잖아요. 네, 제가 바람을 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이혼하자고 서류 줬고요. 그런데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자고요? 마음 떠나면 서로가 쿨하게 헤어지자고요. 이렇게 부모님까지 모셔와서 개망신 주면 속이 후련하세요? 이 정도로 후련하겠나? 이건 시작에 불과한데 어차피 부모님도 아셔야지. 이제 손주들도 못 보실 텐데 마지막으로 인사도 드려야 하고. 아참, 이 손주들은 내 집에 있지. 사돈 어르신들, 이 손주들은 사진으로 대신 보시죠. 시골에 보내드린 컨테이너 하우스와 각종 농기구들은 소유주가 조옥분 대표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다시 대표님께서 회수를 요청하시는데요. 아니면 신정수 씨께서 현금으로 지불하시면 그대로 두시겠다고 합니다. 아니, 이 노인네가 사업이 망하려니까 이제 미친 거야? 돈을 구걸하다 안 되니까 우리 부모님까지 건드려서 나한테 돈을 받아내겠다는 거야? 저는 길길이 날뛰는 사위와 기절 직전으로 쓰러져 있는 사돈네를 뒤로하고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변호사와 세무사, 법무사를 모두 대동하고 사위의 회사로 쳐들어갔죠. 사위는 우리를 보자마자 기가 차다는 듯이 화를 내더군요. 어제 집에서 그 난리를 쳤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네. 내가 이혼해 줄게요. 그리고 우리 집에 해줬던 그 잘난 컨테이너 하우스며 농기구 따위들 다 현금으로 보상해 드릴게요. 자기 망하게 생겼다고 괜한 데서 화풀이 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사람 구질구질하게. 그냥 깨끗하게 끝내자고요. 이 계약 서류 기억 안 나는 모양이야. 아주 까맣게 잊고 있었나 본데 지난번에 찾아왔을 때도 잠깐 힌트를 줬는데 눈치가 없어서 그런가 염치가 없어서 그런가. 함께 온 변호사가 아주 친절하게 사위에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었죠. 저는 뼛속 깊은 사업자입니다. 내 사람에게 물론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지만 그냥 주는 것은 아니죠. 말 그대로 투자 아닙니까? 몇 번의 투자를 할 때마다 회사 지분으로 수익 정산을 나누기로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익금 정산을 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사위가 변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수익금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신정수 씨 계속 대표님께 사업이 망했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사업 지금까지 흔들린 적 없고요. 온라인 판매 사업은 지금 물량이 딸릴 정도로 판매가 너무 잘 되고 있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고 한 건 대표님이 신정수 씨를 테스트하기 위한 연기였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지만 그 중에서도 사위는 정말 어리 빠진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함께 대동한 변호사가 사위에게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와 수익금 정산 미지급분에 대한 소송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게 장모님이 작정하고 벌인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뒤통수라니, 국어 시간에 뭘 배운 거야? 뒤통수 전문은 자네잖아.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온갖 명품들을 사재끼는 거야말로 진짜 뒤통수 아니야? 역시 변호사와 세무사가 증거 자료들을 사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사위는 상황 파악이 된 듯 했어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장모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장모님 큰 은혜를 잊고 주제넘게 굴었습니다. 아니, 제가 미쳤습니다. 아니, 돌았습니다. 그 여자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룻밤 놀이상대였어요. 저는 정말 기연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수호 영호 아빠입니다. 제발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야 조금 제정신이 드는 모양이네.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빠인 게 새삼 자각을 하는 걸 보니 말일세. 그런데 신서방, 세상 일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네.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어. 내가 신서방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던 거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선을 넘은 순간 우리는 언제라도 남이 되는 관계라네. 저는 울부짖는 사위를 뒤로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위였던 놈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로 사무실로 와서 빌더군요. 물론 딸에게도 계속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과 저도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않았죠. 결국 너무나도 명백한 불륜 귀책 사유로 인해 사위놈은 위자료를 지불하고 딸과 이혼을 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딸이 가져왔죠. 그리고 횡령에 대한 소송에서도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죠. 또한 투자금 금액에 대한 수익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남은 평생 차압당한 인생이 되었답니다. 딸은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제가 하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답니다. 물론 두 아들들도 씩씩하게 키우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앞으로 저와 제 딸 그리고 두 손자들의 행복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